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45살이 된 전업주부예요. 지금이야 집에서 편하게 있지만 사실 전 몸을 쓰던 사람이었어요. 요가 강사였거든요. 요가 강사가 되었다가 또 지금의 제 모습이 될 때까지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네요. 그동안 정말 어디에라도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말로 풀어내면서 마음도 풀고 또 위로도 받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살롱이라는 곳을 알게 되자마자 제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원래 저는 어려서부터 참 허약한 체질이었어요. 입이 짧아 한창 성장기일 때도 뭘 많이 먹질 못했고 태생적으로 근육이 안 붙고 빼빼 마른 몸이었죠. 그래도 어릴 때는 잔병치레 조금 하는 정도로만 고생을 했는데 성인이 되어 직장에 다니게 되니 늘 피곤함에 허덕이고 건강 적신호도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 절 보고 주변 지인이 요가를 추천해 주었고 그게 제가 처음 요가를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처음엔 10분만 지나도 땀을 뻘뻘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아무리 아리백이고 아파도 꼭 참고 3개월을 매일같이 나가니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때부터 재미를 붙여서 열심히 하다 보니 전 몰라보게 건강해진 몸을 갖게 되었고 요가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가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 제가 오랫동안 배웠던 선생님의 추천으로 주말 강사로도 일해보게 되었죠. 처음에는 주말이나 평일 저녁 수업만 맡아서 하며 투잡 생활을 이어갔지만 강사 수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저축한 금액이 꽤 쌓이게 되면서 저는 아예 회사를 관두고 전업 강사가 되었어요. 그때 절 강사로 일하게 해주신 원장님이 바로 처음부터 제게 요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셨답니다. 새로 요가원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강사로 데려가고 싶다고 하셔서 저는 이례적으로 프리랜서 전환을 하자마자 괜찮은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활기찬 인생의 이막을 펼치고 있을 때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세미나에서 자주 뵙던 분이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만남을 주선해 주신 것이었는데요. 저보다 1살 많은 나이에 대기업에 다닌다는 남편은 실제로 만나보니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 드리긴 그렇지만 되게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뭐든지 무조건 최고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취업이 조금 늦더라도 이 회사를 꼭 들어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애할 때 조금 바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이거 참. 아, 네. 현진쌤한테 들었어요. 그 회사 업무가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물론 너무 좋은 회사라 복지도 엄청나고 급여도 많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그 회사 다니는 분을 처음 뵈서 신기하네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죠. 저는 이 회사 좋아요. 아직 1년차 신입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들어온 회사인데 끝까지 버티려고요. 요즘 친구들 보면 다 해외여행이니 뭐니 하면서 세월 아까운지 모르더라고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은정 씨는 어떤 삶을 지향하는 편이세요? 현재를 즐기는 게 중요한 스타일이세요? 아니요. 저도 광활한 스타일이 아니라서 오늘만 보고 사는 편은 아니에요. 원래 직장 다니다가 지금 이렇게 요가 수업하게 된 것도 처음엔 계속 투잡으로만 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원장님 만나서 안정적으로 수업받게 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직장 다니고 있었을 거예요.
되게 신중하신 스타일이구나. 은정씨 입맛도 그렇고 얘기 나누다 보니 저랑 되게 잘 통하시네요. 그때 당시는 20대엔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최대한 젊을 때 많이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저희 또래 사람들에게 팽배했던 때였거든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취업을 하기보단 알바나 계약직 일만 하면서 돈이 모일 때마다 여행을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편이었고, 당시엔 드물게도 남편 역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저희는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동질감과 친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은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듬직한 사람 같았고, 저는 그런 남편이라면 제 미래를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귄 지 8개월 만에 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어요. 그리고 결혼 1년 차에 저희는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기뻐했죠.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저는 사실 원래는 아이를 간절하게 갖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낳으면 귀엽겠다, 잘 키워봐야지 라는 가벼운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막상 제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니 엄청난 모성애가 생기더라고요. 배가 조금씩 불러올수록 너무 신비롭고 소중했어요. 저와 남편은 하루하루 아이를 만나게 될 날만 고대하며 설레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불행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뱃속이 너무 잠잠한 거예요. 덜컥 불안감이 엄습한 저는 곧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죠. 유산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한동안 깊은 우울감에 빠져 살았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좌절감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남편은 먼저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이제 기운 차리고 힘내자. 언제까지 이렇게 실패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 다시 잘 노력해보면 이번엔 예쁜 아기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우리한테 올 아기는 따로 있었는지도 몰라. 저는 남편 품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제야 저는 제 자신이 그전에는 그렇게 목 놓아 울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죠. 남편 역시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로 저희 부부는 다시 아기를 가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도 또 그 다음도 저희는 계속해서 유산이라는 큰 슬픔을 겪게 되었답니다. 한 번 겪어도 힘들다는 유산을 3번이나 연속으로 겪게 되니 저는 말 그대로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여자로서의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될 정도로요. 그런데 3번째 유산을 했을 때 제가 가장 크게 의지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버리더군요. 바로 제 남편 말이에요. 남편은 더 이상 절 위로하고 안아주지 않았어요. 대신 절 원망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죠. 아니, 2번이나 그런 실수를 했으면 이번에는 좀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실수라니, 병원에서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없다고 그랬잖아. 당신 말은 지금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잘못했어? 나야 뭘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몸이잖아. 내가 2번이나 그렇게 좋게 넘어가 줬으면 이번엔 당신이 제대로 관리를 했어야지. 뭐라고? 넘어가줘? 내가 병원에서 하지 말란 거 한 적 있어? 병원에서 하라는 거 안 한 거 있냐고. 하라는 그대로 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결과가 그렇잖아, 결과가. 이번에야말로 여자가 제대로 해내야 하는 일인데
가뜩이나 몸 쓰는 일 하면서 애가 무사하길 바래? 2번씩이나 유산을 했으면 이번엔 일을 줄여서라도 모든 집중을 쏟았어야 하는 게 맞잖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목이 메어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 뒤로 남편과 제 사이는 영원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 그때 일이 바래지고 일상을 되찾아도 예전과 같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을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조금 심한 말을 뱉긴 했지만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직장에서요. 하필이면 가정이 크게 흔들리던 시기에 남편이 잘 따르던 부장이 사내 정치에 밀려 좌천된 거예요. 그 부장님은 저 멀리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어요. 무슨 일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더군요. 남편은 아직 서울에 있었지만 입사 동기들이 전부 승진할 때 혼자만 덩그러니 승진을 못하고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엔 현장직으로 옮겨가게 되었죠. 남편은 오히려 지방으로 쫓겨난 것보다 승승장구하는 동기들을 보면서 자기만 혼자서 현장에서 일을 하는 걸 더 힘들어 했어요. 밤마다 잠도 설치고 괴로워할 만큼요. 저에게 말한 것 외에도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꽤 컸을 겁니다. 대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남편은 어떤 일을 겪는지 세세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탈모까지 올 정도로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서로 사이는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저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유달려 얼굴이 푸석해질 때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도시락을 싸주거나 해장이 필요하면 아침마다 밥을 해먹이고 회사에 보냈죠. 정 시간이 없으면 꿀물이라도 타줬고요. 살림은 자연히 제가 90%를 담당했고 남편은 주말에 한 번씩 설거지나 빨래를 하는 등 최소한의 일만 도왔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 만큼 저는 남편을 위해 맞춰서 살았답니다. 그렇게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은 드디어 사무실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어요. 새롭게 줄을 잘 서는데 성공한 것인지 점점 얼굴이 다시 피더군요. 그때쯤 되어서 저희 부부 사이도 조금은 더 가까워지고 남편도 저에게 다시 조금씩 따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우리는 짧지만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점차 길어졌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아이 얘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당시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기에 저는 더 늦기 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다시 기대를 하면서도 전과는 다르게 시도 자체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었죠. 사실 너무 큰 실패를 겪고 완전히 좌절했던 일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머리도 마음도 선뜻 결정이라는 걸 내릴 수가 없었죠. 그렇게 남편과 조심스러운 결정을 고민하고 있던 시기에 제가 일하던 요가원의 원장님께서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셨는데요. 요가인들이 정말 많이 가는 여행지 중 하나였고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었기에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실 오랜 기간 가까이 지내며 제 사정을 전부 알고 계시던 원장님이 제가 새로운 환경에서 잠시라도 활기를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기회가 오자마자 저에게 제안을 주신 거였기에 전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남편도 좋은 기회라며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고 여행의 첫 3일은 정말 행복했답니다. 전 그렇게 자유여행으로 해외를 가본 적이 처음이었는데 아름다운 풍경도 마음껏 만끽하고 그런 자연 속에서 다 같이 요가를 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몇 년 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와 억압감이 전부 해소되는 듯 했죠. 그런데 왜 항상 큰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나타나는 것인지 저는 한순간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가로등이 없이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하며 걷고 있었는데 그만 발을 헛디딘 겁니다. 그렇게 가파른 언덕도 아니었는데 하필이면 굴러떨어진 그 도로에 지나가던 오토바이에 치였고 저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았어요. 한국이었으면 바로 119라도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을 테지만 해외에서 이런 큰 사고를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죠. 원장님의 비명소리를 끝으로 기억이 나는 건 잘 없네요. 조각난 기억 속에서 원장님이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절 부르던 모습과 현지 병원으로 이송되던 장면만 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고가 나고 한참 뒤에야 한국으로 옮겨졌고 그제서야 제대로 된 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린 뒤였기에 결국 평생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어요. 친정엄마가 억장이 무너지는 얼굴로 의사 선생님께 매달려 봤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해외에서 사고가 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동안 살면서 모아두었던 재산이 거의 다 거덜났고 몸은 불구가 되어버리더군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병원과 회사만 오고 가던 남편도 그때 무너지고 말았죠. 그때까지 시종일관 제 손을 잡아주던 남편은 하반신 마비라는 말에 의자에서 튕기듯이 후다닥 일어나 의사에게 재차 물었어요. 그럼 아이도 못 가지게 되는 건가요? 그거야 조금 더 상태가 호전된 뒤에 살펴볼 일이죠. 당장 수술 경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수술 경과가 좋으면 가능은 하다는 건가요? 하반신 마비인 환자분이더라도 임신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내분은 그것보다는 회복이 우선입니다. 척추랑 골반이 망가지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나가려던 의사는 남편을 한 번 더 돌아보며 아이 문제가 급한 게 아니라 아내분 회복이 최우선이세요. 절대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나갔어요. 하지만 그 말은 남편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남편이 절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제 손을 잡지도 절 안타까워하지도 않았죠. 제가 회복을 마치고 제 화를 끝내는 동안 남편은 먼저 말을 건네는 법이 없었고 제가 말을 걸어도 늘 단답형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긴 치료 끝에 병원에 올 때 남편은 그래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 저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갔지만 끝끝내 임신이 힘들 것이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굳이 이런 몸으로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요. 당시 저는 두 다리를 잃은 것만으로도 좌절감이 너무나 큰 상태였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라는 큰 책임감이 필요한 일은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의사들도 대부분 말리는 눈치였고요. 제 몸 하나 챙기기 어려운데 새 생명을 위한 희생까지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래서 산부인과까지 다녀온 이후에 남편에게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설령 낮은 확률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해도 시도조차 하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절 말없이 쳐다보더니 이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남편은 더 이상 아이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치료가 끝난 뒤 저는 휠체어를 타고 집에 돌아왔고 그때 이후로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던 일을 할 수도
집 밖에 혼자 나가기도 어려워진 저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게 되었는데요. 아무런 할 일 없이 매일같이 침대나 휠체어에만 앉아 있으니 온갖 나쁜 생각만 머릿속에 가득 차더군요. 병원에 있을 때나 가족들과 있을 때에는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이 말도 걸고 치료받으러 오가며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 자체가 사라지니까 억지로 눌러놓았던 좌절감과 우울감이 전부 터져나오더군요. 화장실을 가고 커피를 마시고 거실에 나가고 집 앞 마트를 가는 등 전에는 당연하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익혀나가야만 했으니까요. 달라진 신체로 산다는 게 이런 의미구나 라는 걸 저는 매 순간 피부로 깨달으며 많이 울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에서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저를 철저하게 외면했어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홈캠만 거실에 하나 덩그러니 설치해두고 애완견만도 못할 정도로 절 방치해버렸죠. 몸이 불편해진 이후로 오히려 집에 더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어쩌다 일찍 들어와도 식사는 반드시 밖에서 먹고 왔고 저는 철저히 무시한 채 거실에서 맥주를 마셔댔어요. 술주정을 하고 잔뜩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셔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출근을 했고 심지어 주말에도 자처해서 일을 하러 나가니 저는 남편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자주 씻지도 못하고 외출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는데요. 하루는 평소처럼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하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 이후로는 쭉 남편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서 점심을 시켜 먹으려고 하는데 결제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아, 내가 말 안 했나? 그거 한도 20만 원이야. 뭐? 그런 거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당장 식사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밖에 마트 가서 사 먹거나 아님 집에서 해 먹으면 되잖아.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나는 라면 하나 끓이기도 어려운데. 휠체어 탄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여태 라면 하나를 못해. 그게 자랑이야? 못하면 해버릇 해야지. 아니, 어떻게 돈 한 푼 안 벌면서 매번 배달시켜 먹을 생각을 하냐?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저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폭발하고 말았어요. 나 몸 불편한 거 뻔히 알면서 한 번을 도와주는 법도 없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이 남보다도 못해. 오늘은 샤워 한 번 하는데 반나절이 걸렸어. 근데 어떻게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다고 소리를 질러.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당신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몇 개월 동안 써와도 내가 한마디를 뭐라고 한 적이 있어? 내가 당신 몸 불편한 뒤로 내조를 바라기래 살림 잘하기를 바래. 그냥 당신 몸은 당신 스스로가 알아서 챙기라고. 혼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식비에만 20만 원 넘게 쓰겠다는 거. 그 심보 자체가 너무 뻔뻔하잖아. 남편의 말에 머리끝까지 화가 난 저도 맞받아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나 지금 회의 들어가 봐야 돼. 끊어. 남편은 제 말을 싹둑 자르더니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까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폭발해버렸는데 또 남편이 외벌이로 일을 하는 건 맞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 제 처지가 너무 답답하고 슬퍼서 엉엉 울었죠. 남편은 그렇게 크게 싸워놓고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평소처럼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이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인해 우울증이 더 극심해졌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점점 꼴이 말이 아니게 되었어요. 조금 멀쩡한 노숙인 정도라고 보면 되려나요? 그러다 보니 명절이고 생일이고 뭐고
친정 가족들한테도 친구나 지인에게도 아무에게도 연락을 안 했죠. 왜 이렇게 힘들게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루 종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번뜩 이러다가 정말 제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본능적으로 남편에게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몸부터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그 다음날 큰맘 먹고 외출을 해서 이혼 서류를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이혼 서류를 내던졌어요.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더니 그게 이혼 서류라는 걸 알아차리곤 하! 하고 기가 차다는 듯이 한숨 섞인 짜증을 냈죠. 이게 뭔데?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보면 몰라? 뭐 하긴 뭐해? 이혼하자는 거지. 당신,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알기나 해? 이혼? 이게 그동안 참아주니까 아주 기고만장. 누가 자기 아내한테 당신처럼 굴어. 내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아이도 못 낳는다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잖아. 당신은 나랑 결혼 생활 계속하려고 이따위로 구니? 내가 싫어서 발악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원대로 이혼해 주겠다고. 당신 이렇게까지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한 인간이었어? 아니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능이 떨어지기라도 한 거야? 이 여편네야,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하, 참나. 진짜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싹 사라지게 하네. 뭐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남편은 이혼 서류를 한 손으로 사정없이 구겨버리더니 집어 던지며 말했어요. 나니까 당신 이 지경이어도 데리고 사는 줄이나 알아. 이딴 짓거리 버릴 생각하지 말고 얌전히 지내. 알았어?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알아들었어, 이 여편네야. 그런 남편이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게 보여서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치가 떨렸죠. 그리고 그날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혼자 울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울음소리가 듣기 싫다고 안방문을 잠그고 들어가 이어폰을 끼고 잤고요. 저는 이혼 서류를 작성하기 전보다 훨씬 더 우울해졌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남편과 크게 싸우고 나서 바로 이틀 뒤인 그 주 주말, 요가원 원장님께 연락이 온 거였어요. 원장님은 제가 다치고 난 이후에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거의 반년 만에 연락을 주신 거였죠. 반년 만에 만난 원장님은 몰라보게 살이 빠지고 얼굴이 안 좋아 보였는데요. 절 보자마자 그동안 저에게 너무 미안해서 제 얼굴을 볼 낯이 없었다며 얼굴을 붉히셨어요. 내가 괜히 여행을 가자고 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내내 마음이 안 좋고 은정쌤 얼굴 보기가 너무 미안하더라고.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도 많이 상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원장님. 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그때 저 생각해 주셔서 데려가신 건데 제가 감사했죠. 저는 원장님께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는걸요. 원장님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해줬다니 내가 다 고맙네. 은정쌤이 이렇게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 봐. 네? 그게 무슨... 예전에 우리가 같이 제작했던 요가 비디오 생각나? 아, 네네, 기억나네요.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요? 그게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조회수 대박 터지고 유료 결제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예? 정말요? 잘 됐네요. 내가 이제라도 쌤 볼 면목이 생겨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거 봐봐. 원장님의 손을 맞잡고 기뻐하면서도
저는 그게 대박이 나봤자 월급 정도 벌 줄 알았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보여주시는 자료에 입이 떡하니 벌어졌어요. 대충만 봐도 원래 벌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금액을 벌게 되었더라고요. 어안이 벙벙해질 만큼의 숫자들이 가득 적혀있는 자료들을 보고 저도 모르게 와락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원장님과 저는 그렇게 서로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기뻐했죠. 원장님과 헤어진 지 얼마 뒤부터 투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첫 입금은 무려 17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오더군요.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10,000원, 5,000원씩 이것저것 결제해보며 몇 번이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답니다. 이게 꿈이 아닌 실제 상황이라는 게 그제야 체감이 되었고 전 거실에 있던 홈캠을 녹화본을 싹 다 뒤져본 뒤 그 길로 다시 외출을 했어요. 이번에야말로 이혼 서류를 제대로 꾸며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였음에도 벌써 5시가 다 되어 가더군요. 저는 아무나 붙잡고 강태용 과장을 불러달라고 무작정 부탁을 했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누군가 그 사람을 불러줬고 잠시 후 강태용 과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로비에 내려오는 게 보였죠. 저는 휠체어를 끌고 다가갔습니다. 저 부른 사람이 그쪽이에요?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태용 과장님이세요. 저는 조 대리 아내예요. 조재호 대리요. 아, 근데 왜 저를...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뭔데요? 공개되면 저희 남편 인생 망가지는 영상이에요. 강태영 과장은 묘한 표정으로 제가 내민 USB를 건네받았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된다는 말투로 제게 물었죠. 근데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전 조대리랑 별로 안 친한데. 알아요. 둘이 사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 안에는 강 과장 욕하는 내용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저는 제 남편이랑 이번 달 내로 이혼할 건데 남편 인생이 아주 진흙탕 속에 처박혔으면 좋겠거든요. 강태영 과장은 한참 동안이나 굳어진 돌상처럼 말없이 제가 건넨 USB만 쳐다봤어요. 그러더니 생각이 다 정리된 건지 저에게 대가로 뭘 바라는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영상으로 뭘 하시든 최대한 크게 하셨으면 해요. 그게 다예요. 제 말을 들은 강태용 과장은 알겠다며 회사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약 30분쯤 뒤 6시가 되자 퇴근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나오는 곳 한복판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다른 분들의 통행을 방해한 건 죄송한 일이었지만 아직 휠체어에 완전히 익숙한 게 아니었기에 그렇게 주목을 받지 않으면 남편을 찾을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은 퇴근하면서 전부 저를 한 번씩 쳐다보고 갔고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절 발견한 남편은 후다닥 저를 입구 옆쪽으로 끌고 갔어요. 미쳤어?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여긴 왜 왔어? 당신이랑 이혼하러 왔어. 이거 받아. 남편은 제가 건네는 이혼 서류를 보지도 않고 집어들자마자 푹푹 찢어버리더니 가방 안에 얼른 집어넣어버리더군요. 내가 말했지.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지금 이딴 소리나 짓거리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거야? 있어, 돈. 엄청나게 있어. 저는 핸드폰 통장 잔고 화면을 띄운 채 남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낚아채서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절 보더군요. 이거 어디서 났어? 당신 알 바 아니고 이제 당신 걱정이나 해. 당신 말대로 돈이 생긴 거니 아무 눈치 안 보고 맘대로 이혼할 수 있거든. 그냥 헤어지기 전에 당신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워하던 회사가 어떤 곳인지 구경이나 하러 온 거야.
순진하긴. 당신이 이 돈이 생겼으면 나야 땡큐지. 이혼하면 당신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나한테 분할해줘야 하는 거 알지? 다야말로 이혼이 소원인 사람이야. 당신도 이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도장 찍어줄 수 있지. 그래, 하자 이혼. 어? 누가 순진한 건지. 누가 당신한테 유리하게 이혼한대. 당신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거 진작에 알았지만 이렇게 얄팍하고 어리석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됐으니 됐어. 난 간다. 알아서 잘 살던지 해.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의 회사에서 나와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친정엄마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친정엄마는 제 말을 듣고 절 안고 한참을 우셨죠. 저는 다음 날부터 남편에게 제대로 된 복수를 시작했고 친정엄마는 그런절 뒷바라지 해주셨어요. 저는 그간 남편이 배우자로서 저에게 얼마나 충실하지 못했는지 증거를 전부 모아서 변호사 사무실에 갔고 그 사이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힘써보지도 못하고 회사 일로 인해 정신없이 나락에 빠지고 있었어요. 강태영 과장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였더군요. 제가 강태영 과장에게 넘겼던 USB에는 남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취할 때마다 하던 회사 사람들 욕과 어렵게 줄을 잘 섰다던 그 상사에 대한 욕,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성적 발언까지 전부 담겨 있었거든요. 그게 회사 인트라넷에 오픈이 되자 회사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회사 내에서 남편은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성희롱 신고까지 당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 통보까지 받게 되었답니다. 그 와중에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니 남편은 겨우 변호사를 구하긴 했지만 제 주장에 마땅히 반박할 증거도 제대로 못 찾았고 그저 저희 측 변호사에게 휘둘리기만 했죠. 결국 남편은 만신창이가 된 채로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미 저와 저희 엄마는 친정집도 내놓고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은 저희 모녀도 만날 수가 없었죠.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께 남편이 빈집 초인종을 누르며 엉엉 울고 빌고 화를 내고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이 통쾌하고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저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또 화가 난 건지 남편은 며칠 뒤 저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보내오더군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는데 전 그때 남편이 한 말 중 적어도 하나는 정말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 말이에요. 저는 콧방귀를 끼며 그깟 손해배상 해주면 그만이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변호사는 제 말을 듣더니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친정엄마와 저희가 살기 편한 고급 아파트를 보러 다니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다행히 집을 내놓은 지 오래되지 않아 저희는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고 부동산으로 계약서를 쓰러 갔어요. 기분 좋게 거래를 하고 나오는데 마침 남편이 저희 모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해. 진짜 잠깐이면 돼. 이혼할 때 하더라도 잠깐만 대화는 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를 해? 난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대체 우리가 오늘 여기 오는 건 어떻게 알고 여기서 기다린 거야? 진짜 징글징글하다. 집을 내놨으면 팔릴 때 올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나한테 정말 끝까지 소송할 거야? 그럼 애초에 관둘 걸 뭐하러 시작했겠어? 당연히 끝까지 가야지. 이제 와서 소송 멈춰라. 뭐 그딴 소리 할 거면 가. 난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해도 그만둘 마음이 없으니까. 합의를 하자고. 당신도 나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 그 홈캠 영상, 그거 당신이 회사에 뿌린 거지. 당신이 아니고서야
우리 집 홈캠 영상을 누가 어떻게 회사에 뿌릴 수가 있겠어. 당신이 저지른 짓도 불법이야. 알아? 내가 그걸로 당신한테 소송 건 거 그거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리고 이혼도 재산 분할 적당히 합의해 줄게. 그러니까 우리 서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보자. 내가 왜? 참나, 계산기 때려보니까 명예훼손으로 이것저것 걸어서 배상금 뜯어내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손해가 덜 날 것 같았나 보지? 나는 상관없어. 당신이 그랬지?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라고. 당신 말대로 나는 이제 돈도 많고 이 소송 끝까지 가도 전혀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합의를 해야 돼? 각자 잘못한 죄값 서로 치르고 끝내면 될 일을. 지금 남의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그딴 태평한 소리가 나와? 진흙탕에 처박으려고는 했는데 시궁창에 처박힌 줄은 몰랐네. 웃어? 내가 당신 몸에 손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폭행이니 뭐니? 그거 다 무고죄야, 무고죄. 당신이 저지른 일들 때문에 지금 내 이름에 빨간 줄이 몇 개가 그어지게 생겼는지 아냐고. 헐씨고,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무고죄? 당신이 나한테 한 짓 그게 다 폭력이야. 법이 그런 걸 왜 나한테 따져. 그리고 누가 부하 직원들 상대로 그딴 더러운 생각을 하고 살을 해? 그걸 주체 못하고 술만 처먹으면 입 밖으로 주저리 뱉은 건 당신이야. 지 인생 지가 신나게 꼬아놓고 왜 나한테 화풀인지 모르겠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인간이랑 더 할 말 없어. 이만 간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엄마 차로 향해 휠체어를 돌렸고 남편은 잠깐! 내 말 안 끝났어! 하며 제 휠체어를 붙잡았어요. 그 순간 차에서 저희를, 정확히는 남편을 노려보고 있던 엄마가 후다닥 나오셔서 남편의 손등과 등짝을 가방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팼습니다. 할 말 끝났대잖아, 내 딸이. 이 썩어 문드러질 놈아. 네가 어디 감히 내 딸한테 또 함부로 굴려고 해. 어디 내 딸 휠체어에 손을 대냐고, 이 금수 같은 놈아.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땅바닥에 엎어졌고 엄마는 남편이 넘어져도 등이며 뒤통수를 향해 쉬지 않고 가방을 휘두르시다가 마지막엔 남편에게 침까지 뱉으며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어디 한 번만 더 내 딸 함부로 해봐. 아주 그냥 그놈의 손모가지며 주둥아리며 평생 다시 못 쓰게 해줄 테니까. 알았어? 엄마는 씩씩거리시며 절 차에 태우시고는 호텔로 돌아오셨어요. 엄마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도 순간 얼이 빠진 채로 엄마를 말릴 생각도 못한 채 굳어 있었는데 그간 엄마가 제 얘기를 들으신 후로 얼마나 속으로 천불을 삭히고 있으셨는지 짐작을 할 수 있었네요. 저랑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던 반년 동안 제가 몸도 마음도 형편없이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고서 얼마나 남편에게 분노하셨겠어요. 저도 그런 엄마를 보고 그 기간 동안 엄마한테 연락을 안 드린 게 후회가 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라도 엄마가 속을 풀게 되셔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네요. 남편은 결국 나이 40이 훌쩍 넘어서 직장도 잃고 그동안 모았던 재산도 거덜난 채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답니다.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된 뒤 남편은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도 조금은 마음이 씁쓸하긴 했네요. 하지만 진작 남편이 기본적인 인성만 갖추고 살았더라면 겪지 않았을 일이기도 하니 별로 불쌍한 마음은 없었어요. 다만 어쩌다 젊고 촌기 있던 양반이 저렇게 못나게 타락했을까 싶은 생각만 든 것뿐이죠. 엄마랑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는 것도 편하고 병원도 가까운 고급 아파트에 들어와 둘이 살고 있어요. 제가 원장님과 제작했던 요가 비디오는 점점 더 잘 되어
분기별로 억대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고 저희는 추가로 다른 헬스 사업을 진행하려고 힘쓰고 있답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네요. 요즘 저는 전처럼 집에서 좌절감에 허덕이고 있지만 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균형 잡힌 식사도 끼니마다 챙기며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제 마음가짐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네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제 인생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굴곡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이런 인생이라도 살아있길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참 정신적으로 안 좋았을 때 홧김에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굴곡이 많았던 인생 가운데에 저희 남편처럼 반인륜적인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겪어보니 자신이 저지른 악행은 결국 다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난 일을 교훈 삼아서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응원도 많이 주시고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